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건 아는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단 편의상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하겠습니다. 20대 중반 때 서울 변두리의 한 마케팅 업체에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말이 업체고 회사지 여기 직원이라곤 저 포함 딸랑 3명 뿐이었고 뭐 급여가 많다던가 일이 전문적인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회사라고 하기엔 상당히 열악한 체계였어요. 여기 대표라는 사람은 업무 특성상 맨날 어디 외부 미팅이 잡혔다면서 사무실에 있는 날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근무 환경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면접 보고 합격 연락 받았을 때도 그냥 안 가려고 했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반지하라는 근무 환경이 너무 싫었거든요. 여름이라 가뜩이나 찝찝한데 습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반지하라는 공간이 별 듣도 보도 못한 벌레며 심지어 쥐가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다른 곳에서 연락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이때 아무리 상황이 궁했어도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벌어진 내 생애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경험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 사무실엔 직원이 나 포함 3명 뿐이었는데 나머지 둘은 여자였어요. 저보다 먼저 일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선배격이었지만 서로 일적인 부분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딱 그냥 업무 시간 끝나면 퇴근하는 분위기라서 이 사람들하고 뭐 친해질 계기랄 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비즈니스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여직원 둘은 일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뭐 저 역시도 애사심 따위는 진작에 없었고 오래 다닐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여직원들이 나가고 나면 바로 정리하고 퇴근하곤 했었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일과 중에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입사 후 처음으로 야근이란 걸 하게 되었죠. 일종의 잔업이었는데 잔업을 한 지 한 1시간쯤 지났나? 한참 일하다가 몸이 너무 뻐근해서 사무실에 나 혼자밖에 없겠다. 나가기도 귀찮아서 사무실 창문을 열고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어요. 안에서 보면 사람 발목 정도만 보이는 높이에 창문이 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내가 직접 쳐다보고 있진 않아도 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감지하는 거. 아무튼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가 쭉 펴서면서 등골이 서늘한 게 엄청 오싹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무심코 그 창문 쪽을 쳐다봤죠. 이때 차라리 그 창문 쪽을 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 창문 쪽을 쳐다보던 저는 얼마 후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인근 병원이었어요. 이때 제가 깨고 나니까 옆에 사장이 서 있었는데 아마 연락을 받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사장한테 막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것들 뭐냐고. 그랬더니 사장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날 왜 제가 그 창문을 보고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한테 따지듯이 그거 뭐냐고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었게요? 지금부터 이 망할 놈의 기억들을 더듬어서 제가 기절하기 직전 상황과 그 뒷이야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전에 제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창문 쪽을 쳐다봤을 때부터예요. 이 창문 쪽을 쳐다보는데 뭔가 희끄무레한 동그란 것 2개가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이때 초저녁이고 말했듯 사람 발목 정도만 보이는 공간이라 처음에는 이 근방 사는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공을 떨궜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2개의 동그란 것이 서서히 사람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 핏발이 선 창백한 피부에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선 눈에 초점도 없고 입은 해벌레 벌리고 웃고 있는 2 여직원의 얼굴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 엎드리거나 낮은 자세를 취하고 이 2 사람이 나한테 장난을 쳤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그 공간이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아주 비좁은 곳입니다. 이 안에서 엎드리거나 심지어 쪼그려 앉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직원들과 저는 일적인 것 외에는 사소한 농담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더더욱 칠 이유도 없죠. 아무튼 기억을 잃는 와중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했던 거, 몸통도 없고 얼굴 2개만 딱 그 창문 높이에 맞춰서 둥둥 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름 돋는 얼굴과 기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순간 제가 기절했던 건 아마 저도 모르는 어떤 촉 같은 게 발동해서였나봐요. 정말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사실 이때 제가 일하던 그곳엔 여직원은 없었습니다. 한 거의 2달 동안이나 저는 얼빠진 새끼 마냥 함께 일하는 여직원 2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거죠. 물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제 눈엔 존재를 했으니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장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로의 기억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장은 분명히 면접 때 회사 인원이 없으니까 당분간 혼자 일할 거라고 분명 말을 했대요. 하지만 근데 제 시점에선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후 외근이 잦은 사장과는 뭐 크게 마주할 일이 없었고, 뭐 그렇게 저는 저대로 여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사장은 사장대로 그냥 얘 혼자 성실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사무실에 맡겨두고 밖을 돌아다닌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거나 혹은 사장이 거짓말하고 있었거나.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장은 진짜 그런 줄 알았나 봐요. 또 결론적으로 저도 미친 건 아니었죠. 당혹스러워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낸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졌죠. 사실 한 5년 전쯤에 원래 그 회사의 사무실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처음에 여직원 2을 채용해서 처음 사업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여직원이 나름 일도 잘하고 성실해서 오래 두고 쓰고 싶어서 사정이 딱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숙식도 제공해주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게 조금 화근이었던 게, 밤늦게 회사에서 자다가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여직원 2 다 그만 질식사를 하고 말았대요. 뭐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이후 사장의 사업이 희한하게 내리막길을 걷더랍니다. 결국 여차저차 이 반지하 사무실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였나봐요. 그러다가 그나마도 운영이 좀 나아지면서 혼자 일하기 버거운 타이밍에 저를 고용했던 것 같은데, 난데없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거고, 또한 사장은 사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여직원 운운하면서 따져 물으니까 당연히 사장도
엄청 당황스럽고 꺼림칙하고 뭐 그랬겠죠. 이후 저는 당연히 그곳을 나오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뭐 사장이나 회사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거지만 그날 사건을 겪기 전까지 정말 진짜 사람 같았던 그것들의 정체 뭐였을까요? 정말 사장이 데리고 있다 죽은 전 직원들의 망령이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 창문 밖의 그것들도 굉장히 모습이 괴기스럽고 무서웠지만 이 2달간 정말이지 사람처럼 일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의문의 정체들과 상황,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오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한국인들도 많이 근무하고 거주하는 곳인데 바로 베트남 박린공단 이야기입니다. 요즘 베트남 괴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한국인들 정서 맞는 괴담 혹은 실화들로 선정하고 있으니까 한번 편견 없이 들어봐 주세요. 재밌을 겁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투고한 사람은 박린공단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기사 남이었습니다. 사건은 모두가 가장 피곤해하는 시간인 새벽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던 남은 야간 근무 중 공장 구석에 위치한 C구역 14라인의 기계를 점검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C구역은 공장 건물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서늘하고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라인 가동이 스케줄상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자 없이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은 손전등과 공구함을 들고 텅 빈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낮게 깔린 공장 내부는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대요. 그리고 C14라인에 도착했을 때였는데 분명히 가동 중지 상태라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라인 맨 끝자락 작업대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분홍색 정전기 방지복과 모자를 쓴 한 여직원이 머리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인은 가동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남아있다가 안전사고 날까봐 뭐 하세요 거기서? 여기 점검이라 있으시면 안 돼요. 남이 소리치며 다가갔지만 여직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작업에만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여직원의 작업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슨 기계가 오작동하는 듯 불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등 뒤 3m 앞까지 접근을 했을 때 남이 들고 있던 손전등 불빛이 여자의 손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손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손 없이 기괴하게 꺾인 팔이 라인 위에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자연스럽지 못한 관절의 각도 때문에 저게 뭐야? 깜짝 놀라서 사태를 파악하던 중에 흐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손가락 좀 찾아주세요. 어디 갔지? 으악! 완전히 공포에 질린 남은 헐레벌떡 뛰쳐나와서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보안 요원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고 건장한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다시 아까 그 C-14 라인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약간의 먼지만 쌓여 있었고 의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피곤하셔서 헛것 보셨네. 이렇게 보안 요원들이 투덜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보안 반장님이 오시더니 남의 어깨를 잡으면서 조용히 말하더래요. 혹시 나도 모르고 물어보는 건데 자네가 봤다는 그 여자 손이 있던가 없던가? 남은 없었다고 미친 듯이 손을 가로젓자 반장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진실을 말해주더랍니다. 사실은 말이야, 1달 전쯤에 이 라인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거든. 요 프레스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한 여직원 양손이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으깨지는 사고를 당했지. 안타깝게 과다출혈로 병원 가기도 전에 죽었어. 근데 말이야, 그 사건 있은 뒤로 자꾸 이 라인에서 기계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임시 가동 중단하고 점검 요청한 거야. 뭐 그런 기계 문제는 아니란 얘기네. 남은 깨달았죠. 사람들이 말한 기계 소리는 사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라는 걸. 이 사고가 난 여직원은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무리해서 잔업수당 받겠다고 야간 작업하던 중에 그때 사고가 났대요.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었던 터라 사고 났을 때 좀 대응이 늦었나 봅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남아서 얼른 손가락을 되찾고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라인에서는 위령제가 열렸고 목격자인 이 남은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1달 만에 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비슷한 버전으로 여러 개가 존재해요. 여자가 머리가 없이 앉아있다던가, 남자가 화장실에서 피 묻은 작업복을 빨고 있다던가, 실제로 이런 공단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로 인해서 공장 내부에서 생긴 소문 또는 목격담이 와전이 되면서 조금씩 변형되면서 퍼진 그런 실화 기반의 괴담들인 거죠. 요즘은 좀 그 공단 쪽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는 베트남 지인 중에 박린공단에 삼성 취직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직인 거죠. 이 여자의 분위기가 인생 역전까진 아닌데 집안에서 대단히 출세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본인도 작업 환경이나 복지, 월급 이런 부분에서 엄청 만족해하던 게 기억나요. 조금의 불만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 다들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오늘 이야기는 발렌타인데이쯤 되면 항상 회자되는 실제 사건과 괴담으로 유명한데, 일단 이야기 끝나고 나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고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베트남 하노이의 부유층들 사이에서 중고차 괴담의 시초가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렌타인데이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피로 물들여버린 아주 충격적인 실화 사건으로 당시 베트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0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의 새벽이었는데 하노이의 중심가 낀마거리 근처에 있는 반푹 외교단지 어느 골목길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에 이 당시 최고급 SUV 차량이었던 검정색 렉서스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경비원이 이 차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안에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운전석에는 한 중년의 남성이 핸들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묵묵부답, 전혀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 경비원도 뭔가 쎄함을 느낀 거죠. 이 차량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남자는 목이 깊게 베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 안에 있던 피해자는 이전에 전직 경찰 간부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42살의 A씨였습니다. 이에 베트남 경찰은 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지문과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곧바로 특정을 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명문 사범대에 재학 중인 22살의 여대생 B씨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여대생이 잔혹한 살인범이다라는 사실에 베트남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대생 B는 과거 이 남성 A와 내연 관계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A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만나달라.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너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우리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A의 렉서스 차량에 탑승한 여성 B. 하지만 A는 여자가 차에 타자 이 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기 시작했고 이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추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B는 앞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한참을 저항하다가 홧김에 뒤에서 남자의 목을 그대로 그어버렸습니다. 목에서 피가 솟구치자 A는 핸들을 놓치고 목을 부여잡기 시작했고 B는 문 열고 그대로 도망을 쳤어요. 이후 검거된 B는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었는데 이는 정당방위가 참작된 형량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 덩그러니 남겨진 살인 현장 그 자체인 이 렉서스 차량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당시 베트남에서 거의 집 몇 채 값에 해당하는 진짜 최고급 슈퍼카였습니다. 유가족과 경찰들은 이 차를 경매에 내놓거나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했지만 사건으로 인해서 이 차종이 공론화가 되면서 알려졌잖아요. 중고시장에 나온 이 차량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차량은 중고차 매매상을 전전하며 방치되어야만 했는데 이때부터 아주 무섭고 기이한 목격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경비원들이 주차장 순찰 돌 때 한 구석에 세워진 이 렉서스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는 기겁하며 도망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해요. 아무도 없어야 될 운전석에 한 중년 남자가 양손으로 목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 남자가 뒷좌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무언가 애원하는 손짓을 하는 걸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라디오가 켜지면서 소음을 내기도 했다고 해요. 소름 끼치는 건
이 소음들 사이로 이런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치 목이 베인 사람이 피를 삼키며 내는 단말마와 같았다는 증언들이 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를 중고로 팔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딜러들도 이 차를 팔려면 손보고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특수약품으로 시트에 있는 핏자국도 완벽하게 지우고 시트 가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이 차문을 다시 열어보면 운전석 헤드레스트와 핸들에 다시 검붉은 얼룩이 배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딜러들은 원혼이 핏자국을 지우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차를 파는 걸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던 중에 한 번은 어떤 호기심 많은 한 부자가 헐값에 이 차를 사갔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뭐 돈 많으니까 뭔 일 있겠어? 하고 매입을 해갔다고 하는데, 그는 며칠 만에 다시 차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아니 글쎄, 운전을 하는데 내 손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자꾸 핸들이 제멋대로 인적 드문 어두운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려고 해. 마치 그 경로가 죽은 A가 살해당하던 바로 그 골목으로 향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이 저주받은 렉서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체되어서 부품으로 팔려갔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하노이 외곽에 있는 창고 어딘가에 방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만약 직접 처분했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소문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사건이 있었던 차량의 구체적인 모델명은 렉서스 LX570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원한이 서린 물건, 특히 사람이 죽은 중고차는 절대로 타는 게 아니다 하는 강력한 교훈을 심어준 대표적인 실화 바탕의 괴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부연 설명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베트남 거주할 당시에 직접 구매해서 탔던 50cc 스쿠터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1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새 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스쿠터가 주요 이동수단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좋은 고급차나 슈퍼카 오너의 여자친구는 엄청 이쁠 것이다, 이런 것처럼 베트남도 좋은 오토바이 뒤에는 항상 미녀가 타고 있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두 개 듣고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런 일반 대중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참고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차량 관세가 엄청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가가 3천만원짜리 차량이 베트남 현지에서는 소비자가가 6천만원 정도 지불해야 살 수가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참 임금이 떨어지는데 자동차 가격은 거의 뭐 2배가 돼버리는 거니까, 개인이 자가용을 끌 수 있다는 건 이 나라에선 엄청난 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 속 이 사건 차량의 경우에 렉서스 LX570 모델인데, 이 모델의 후속 모델들이 현재 기준으로 출고가가 1억 중반에서 한 2억 가까이 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도 뭐 베트남 관세라든지 이 차량의 등급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아무나 범접하기 어려운 차량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의 가해자였던 여성 B, 킴 안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고작 22살 나이에 42살의 유부남 재력가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남자의 협박이 있었고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14년의 형량에 뭐 그닥 동정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은 남자도
사실 자업자득이고, 네, 이제는 아마 출소해서 살고 있을 텐데 근본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부산 구포역 참사 괴담의 동남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야기 먼저 들려드린 후에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는 82년 3월 17일의 새벽이었습니다. 베트남 중부 나트랑을 출발해 남부 호치민으로 향하던 183호 통일열차. 이 열차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절을 쇠고 고향에서 일터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또 상인들과 군인 등 수백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열차가 동라이성 바우카 지역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이날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꾸불꾸불한 S자 커브와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험난한 구간이었습니다. 낡은 열차는 하필 이 구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말았고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채 엄청난 속도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지라면 모를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가속도가 너무 세게 붙어서 급커브를 견디지 못한 이 183호 열차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철로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열차의 총 13량의 객차 가운데 무려 11량이 튕겨나가며 뒤집히고 서로 충돌하고 말았어요. 이 객차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고 당시 자고 있던 승객들은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쇠덩이에 그만 깔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를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약 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건 바로 사고의 수습 과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시신이 100여 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국은 결국 연고를 찾지 못한 이 시신들을 사고 현장 철길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서 집단으로 감회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철길 바로 옆에 수백 명의 원혼이 잠들게 되면서 여기 동라이성 바우카 구간은 베트남 철도청 기관사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야간 운행을 하는 기관사들 사이에서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끔찍한 현상을 겪었다는 목격담들이 빈발하게 됩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캄캄한 철로 한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거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기차를 세워달라며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관사들이 기겁하면서 비상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막상 열차를 멈춰 세운 뒤에 밖으로 뛰어나가 보면 철로 위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유령 승객들 때문에 헛것을 보고 급정거하는 일이 하도 잦아지니까 이제 기관사들 사이에서는 이 구간 지날 때 눈을 반쯤 감거나 영혼들이 피할 수 있게끔 기적을 아주 길게 울려야 한다 하는 불문율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철로 주변으로 바우카 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특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나
안개가 짙은 새벽이 되면 창밖으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갈밭을 밟으며 걸어다니는 발소리와 함께 집에 가야 하는데 내 기차표 못 봤어? 표가 없으면 싸이공에 못 가.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로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살아서 싸이공에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직도 밤마다 철길을 서성이며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늦게 무덤가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덤가는 그 신원불명의 시신들이 묻힌 가매장터 근처를 말하는 건데, 이 근처 좁은 길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마을 사람들이 종종 소름 끼치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혼자 타고 있는데 뒷자리가 푹 꺼지면서 갑자기 엄청난 무게감을 느낀다고 해요. 누군가 등 뒤에 바짝 붙어 타서는 싸이공으로 가는 길이야? 나 좀 태워줘.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한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며칠씩 알아눕는 사람들도 속출을 했다고 해요. 이후 철도당국과 마을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이 철길 옆으로 위령비를 세우고 매년마다 큰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혼령들이 나타나는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바우카 지역의 낡은 철길 주변은 스산한 음기가 가시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구포역 괴담과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괴담 좋아하는 괴담쟁이 분들이야 아마 아실 건데요. 아마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부산 구포역 광장에서 가끔 한 번씩 위령제 행사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참사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 터진 사고였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중간중간에 쉬는 그런 명절이나 공휴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력설, 구정을 이 나라에서는 떼시라고 하는데요. 거의 유일무이한 명절이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서 한 번 쉴 때 거의 뭐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달 가까이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한인분들이 명절만 끝나고 나면 무단으로 퇴사하고 돌아오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매년 골머리를 앓아요. 새로 직원 뽑아야 하고. 이거 과장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참사 당시에 그 열차 안에는 명절 세고 되돌아가는 인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달력에 표시된 그 빨간 날만 쉬고 돌아왔다면 이런 참사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은 명절 전후로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은 시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트남 거주할 당시에 처음으로 사망사고 현장 목격했던 게 바로 이때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구정 연휴 기간. 이때 백인 여행객이 오토바이 렌탈해서 돌아다니다가 베트남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공사장 트럭이었는데, 베트남은 약간 오토바이들이 눈치껏 차를 피해야 되는 그런 교통 문화를 가졌는데, 이 백인이 아마 차가 멈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그 공사장 트럭이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를 밀어가지고 이 사고 목격하고 바로 유튜브로 썰 풀었는데 바로 노딱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엔딩을 제가 바오 끌어안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바오 신경 쓰느라 마이크에 수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개한테 쫓겨보거나 물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큰 지금까지도 아직도 개를 무서워하고 심지어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조차 거부감 느끼시는 트라우마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한두 사람 정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도 식겁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자 수많은 어른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마자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건은 주로 그림자가 사라지는 정오 시간대 혹은 해질녘 땅거미가 질 때 대나무 숲이 울창한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부모가 잠시 눈 돌린 한 1분 상간 사이에 감쪽같이 증발한다고 합니다. 무슨 비명소리도 뛰어가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뭐 그저 공기 중으로 흩어진 것처럼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가족들은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집 근처를 샅샅이 뒤지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밤늦게 횃불을 들고 아이 코앞을 지나가도 절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맛제의 맛, 한국말로 귀신이 눈을 가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각 사라진 아이는 막상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낯선 형 누나 혹은 인자한 할머니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배고프지? 여기서 나랑 놀면 맛있는 거 줄게. 마자오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찹쌀밥과 삶은 닭고기, 또 달콤한 과자와 시원한 음료 등을 차려준다고 합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그 진수성찬을 받아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신과 즐겁게 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이가 사라진 지 반나절이 지나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이보게들, 이거 아이가 길을 잃거나 한 게 아니야. 마자오가 숨긴 거지.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는 대신 부엌으로 달려가 소뚜껑, 프라이팬, 양동이 등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숲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꽹과리 두드리듯이 요란하게 그것들을 두들기면서 아이의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질러 부르게 됩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귀신에게 홀려서 멍해진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 엄마를 찾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귀신들을 귀찮게 해서 아이를 돌려보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기가 센 남자들이 나서서 허공에 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의 억세고 거친 기운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기를 무서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있을 만한 의심스러운 장소에다가 소변을 본다든지 으깬 마늘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있으면 안 될 곳에서 아이들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발견된 모습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빽빽한 덩굴 한가운데나 원숭이도 못 올라갈 높은 나무 꼭대기 끝자락에 멍하니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가시에 찔린 상처 하나 없이 몸은 멀쩡한 상태이지만 눈은 초점이 없고 실실 웃는 상태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발견한 부모가 울며 불며 아이를 끌어내려서 너 며칠 동안 뭐 먹고 살았어? 어? 이렇게 물으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형이랑 누나가 밥하고 고기 줘서 아직도 배불러. 콜라도 마셨는걸? 이 말에 아이 부모가 기겁을 하면서 아이의 입을 강제로 벌리거나 토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이가 찹쌀밥이라고 믿고 먹었던 건 하얀 흙덩어리와 모래였습니다. 또 국수나 고기라고 생각하고 씹어 먹었던 건 꿈틀거리는 지렁이, 노래기, 곤충이나 죽은 쥐의 시체 등등, 심지어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셨던 건 썩은 흙탕물이었습니다. 아이는 귀신과 노는 동안에 흙과 벌레로 배를 채우면서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 가장 먼저 소금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다시는 귀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녹슨 칼을 아이의 베개 밑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아직도 베트남 깊은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 혹은 흙장난하다가 흙을 퍼먹거나 허공을 보고 막 웃는 일이 생기면 이거 마자오가 또 밥 주러 왔구나 하고 기겁을 한대요. 이제 그러면서 어른들이 아이를 서둘러 집 안으로 들이는 풍경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마자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로 그 귀신이 존재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아마 옛날에 베트남 애기들 많이 사라지고 사고 당하고 또 유괴나 납치 이런 것들로부터 부모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게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슨 미신이나 민담 요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엔딩을 저희 편집장 바오랑 함께 해보게 되었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면 이렇게 우리 편집장 불러서 엔딩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요, 시청자 동사미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에 겪은 진짜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어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커플은 장거리 연애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서로 대중교통으로 한 거의 2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정도뿐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리 둘 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친도 저도 차가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고 저는 그나마도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금요일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 오전 되면 여자친구가 제 방으로 놀러와서 함께 1박에서 2박 정도 시간을 보내는 그런 데이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근무 중에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혔는데 우리 내일 토요일 오전에 볼 수 있을까? 내가 너네 동네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편하게 놀고 우리 내일 보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후 퇴근하고 저는 자취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다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날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꿈속의 배경은 늦은 밤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때 제가 집 밖을 나서서 오피스텔 복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우리 오피스텔이 엘리베이터가 좌우로 2개인 구조예요. 만약에 내려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 둘 중에
우리 층과 가까운 승강기가 먼저 도착을 하는데 딱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층에 머물러 있는 상태여서 내려가기 버튼을 누르고 문 열리는 걸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림과 동시에 마치 그곳에 기대에 있었던 것 같이 어떤 패딩 입은 사람 한 명이 굳은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얼굴은 마치 문에 눌려 있었던 듯 문이 열렸음에도 얼굴이 눌린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꿈속에서도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이게 뭐지? 하고 말하는 순간 마치 사후경 직후 마지막 발작을 하듯이 두 다리를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죽은 사람인가 보구나. 뭐야 목을 맨 건가? 경찰에 신고해 마라 하고 망설이다가 뭔가 제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하면 귀찮아질 것 같은 마음에 일단 서둘러 계단으로 1층 관리실까지 달려갔습니다. 관리실에 있는 경비원에게 제가 다급하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안에 누군가 굳은 채 들어있어요. 하고 말했더니 이 경비원분이 말하길 이미 알고 있다. 경찰 소방관 둘 다 불렀는데 여태 안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왜 1층으로 내려왔는지 그 목적도 잊은 채 일단 계단 통해서 다시 우리 층으로 올라갔고 여전히 문이 열린 채 엘리베이터가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무 리얼한 장면에 이때 감정이 한순간 한순간 전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어떡하지? 이제 곧 여자친구가 방문할 텐데 막 이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할지 말지 무척이나 고심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 그쪽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 하고 말하고 싶은데 애초에 사람이 죽었다는 걸 말하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거를 떠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 고민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 다행이다 꿈이구나 그럼 여자친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겠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 심장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윽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야 아 진짜 귀신인가? 뭔가 모르게 그 초긴장 모드였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난 뒤라서 진짜 초긴장 모드였는데 심지어 문이 열리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나 아주 초긴장 상태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더라고요. 이때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함과 동시에 너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하고 물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오기엔 거리가 너무 멀고 이미 대중교통은 다 끊겼을 텐데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이제 자기 친구하고 친구 남친이 뭐 드라이브 겸 집 가기 전에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이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려던 차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막 기어오면서 너 사람 죽은 거 말하려고 하지? 이러고는 얼굴을 들이미는데 순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방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 그 꿈이 리얼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또 꿈을 꾼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고 있길래 뭐야 긴장하면서 고개를 돌리니까 옆에 여자친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그렇게 놀랄 것도 아닌데 방금 전에 꿈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 여자친구도 잠에서 깨더라고요. 이제서야 이제 천천히 현실감이 돌아오면서 너
언제 왔어? 이랬더니 한 30분 정도 됐다. 누구네 남친이 태워다 줬는데 너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길래 조용히 옆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확인차 한번 물었어요. 나 그럼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었던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한 번도 안 깼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문 단속 좀 잘하고자. 현관문 왜 열어놨어?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영문은 모르겠어서 물어보니까 현관문이 그 문 닫히지 말라고 있는 말발굽 있죠. 이 발굽에 걸쳐서 문틈이 벌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착각하고 열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꿈간에 뭔가가 방문했던 것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회사 사람들 앞에서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뭔가 귀신이나 그런 점집 같은 거 좋아하는 여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오피스텔은 층마다 구조가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겨서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으면 새벽에 문 열린 거 막 기웃거리다 들어온다고, 문단속 평소에 잘하라고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그날 밤 집 들어온 뒤로 문 밖을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날이 쌀쌀할 때라 만약에 문이 열려 있었으면 절대로 제가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도대체 문을 열어놨던 걸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촬영하는데 제가 공복으로 촬영 중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위가 안 좋아요. 계속 공복에 위경련처럼 계속 쥐어짜면서 아픈 증상이 있어가지고 거의 2시간 걸려가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아마 결과물은 10분 정도 영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카메라 앞에 있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조금 즐겁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